여러 동지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볼 때 소련 사회주의 붕괴 원인은 크게 두 방향으로 잡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제 정치 쪽에서 원인을 찾고,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문제를 주로 이제 관심을 갖고요. 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경제를 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라든가 가치 법칙, 이런 문제, 사회주의의 가치 법칙이 존재하는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주로 원인을 분석을 하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지난 이제 80년대 한참 유행했던 책이 한 권 있었잖아요.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읽어보셨거나 기억하고 계실 건데, 거기 보면은 혁명 이후에 아마 이제 뭐 거기 보면 막 삼두마차와의 투쟁이라든가 부활린과의 투쟁, 이런 과정이 이제 잘 한 노동자를 통해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생활을 통해서 그때 보면은 정말 볼셰비키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모습, 혁명에 대한 열정,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노동자 한 사람만의 기록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전선에 나가서 정말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혁명을 사수했던 그 수많은 볼셰비키 당의 당원들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련 붕괴를 보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당원들, 공산주의자들, 내 열정이 나중에 가면 그렇게 식어갔고, 또 이렇게 소련 붕괴 당시에는 그런 어떤 그 많은 이제 부패와 관료주의, 많은 문제들, 민주주의의 상실,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던가, 이런 많은 이제 의문을 가졌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역사적 유물론, 막스의 이제 사적 유물론적 관점에서 볼 때 한 사회의 이제 총체적인 모습, 하나의 사회 구성체와 관련된 총체적인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날 때는 거기에는 이제 별의별 측면의 문제들이 다 녹아 있죠. 경제도 있고 정치도 있고. 근데 사적 유물론적 관점에서 볼 때는 물질적 토대의 문제가 근본적이에요. 이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물론 이제 나중에 직접적으로 갈 때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우연적인 사건이라든가 그 정치 지도자의 전략 전술, 정책,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장민 동지라든가 이제 신재길 동지도 그런 측면에서 고르바초프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개혁 개방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그래서 정책을 만약에 잘 폈다 한다면은 중국처럼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하지만 이제 그건 이제 직접적인 원인에 관한 것이고, 왜 고르바초프의 개혁까지 필요하는 그런 소련의 상태가 됐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은 경제가 아닌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소련식 사회주의의 기초는 스탈린 시대에 형성된 이제 계획 경제였다고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죠. 물론 레닌도 혁명 초기에는 이제 막스의 곡타강령이라든가 막스의 이제 계획 경제 입각한 이제 사회주의에 대한 이제 묘사에 입각해서 그대로 그러한 이제 공산주의를 실현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화폐를 없애고 어떤 이제 직접적인 이제 물물 교환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물론 내전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걸 이제 실현을 했지만은 그게 이제 원시적 공산주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게 이제 내전을 이기는 데 있어서는 기여를 했지만은 굉장히 이제 부작용이 많았죠. 거의 노동자 계급과 노농 동맹이 파괴될 정도로 농민의 불만을 샀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소련이 바로 이제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다 해서 이제 내프,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신경제 정책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농민들의 이제
의욕도 고취시키고 생산력도 다시 이제 부활시키면서 노동동맹도 다시 이제 굳건해지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제 경제 생산력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내년이 2024년에 중간에서 젊은 나이로 이제 우리 지금으로 치면은 죽죠. 그래서 내년의 내부 정책은 사실 이제 결론을 못 낸 채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후계자들의 이제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처음에 이제 삼두마차와 트로츠키 그러니까 지네부에프, 카메네프 그리고 이제 이들에 맞서는 이제 스탈린과 부할린 두 사람의 연합으로 이제 권력 투쟁을 진행하고 후기에 가서는 이제 부할린과 스탈린 이 두 사람의 이제 투쟁이 진행되는데 이 권력 투쟁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이제 삼두마차와의 투쟁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요소들이 논쟁점에 오르죠. 뭐 이제 중국 혁명에 관한 태도도 그렇고 물론 이제 사회주의 건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농민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많이 섞여 있는데 나중에 가면은 특히 이제 이 삼두마차가 제거가 되고 스탈린과 부하린의 논쟁에 들어가면은 거의 순수하게 경제 문제, 사회주의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요 문제로 이제 기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신재길 동지도 잠깐 소개했듯이 두 사람의 입장이 다르죠. 부하린 같은 경우는 농민의 적극성을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품 경제를 계속 간직하고 이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그것이 레닌의 내프의 진정한 뜻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스탈린은 이제 정반대죠. 내프라고 하는 것은 내전 시기의 일시적인 정책이었고 따라서 이미 내전이 끝났다. 다시 우리의 원래 계획대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이제 사회주의의 본 모습은 계획경제다. 이런 이제 입장이었죠. 결국 이제 권력 투쟁에서 스탈린이 이기면서 스탈린식의 이제 사회주의 경제 모델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소련의 이제 계획 경제죠. 그리고 이 모델은 동구 사회주의 그리고 전 세계의 사회주의에 이제 다 전파가 되죠. 그래서 이후의 사회주의는 다 등장한 게 이제 스탈린식 계획 사회주의를 원조로 하는 계획 경제였습니다. 이 버전을 해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다 여기에 기초한 것이었죠. 따라서 이것은 이제 계획 경제라고 하는 것은 스탈린 시대에 확립된 것이고 레닌의 내부 정책이 진정으로 의미했던 것이 뭐냐를 둘러싸고 두 사람의 해석이 달랐다라는 것으로 부할린 같은 경우는 레닌이 계속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레닌은 대단히 현실주의자다. 프롤레타르의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씩 이론을 세워가는 사람이지 어떤 교조의 몇 마디 이제 어떤 이제 글자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봤고 따라서 레닌이 살아 있었으면은 그런 자신의 그런 어떤 이제 내부 정책을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저는 결과적으로 이런 부할린의 해석이 올바랐다고 생각합니다. 70년을 이제 역사를 거쳐서 결국 스탈린식 계획 경제 모델이 이제 실패를 하고 해체가 된 상황에서 또 특히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할린의 해석이 올바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스탈린의 계획 경제, 결국 이제 관료적 계획 경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보면 이제 여기서 우선 이제 낮은 생산력 하에서 이런 이제 계획 경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전면적인 계획 경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뭐 슈퍼컴퓨터가 있습니까? 양자 컴퓨터가 있습니까? 전부 사람의 손으로 국민 경제 전체를 계산해 내야 되고 그 엄청난 이제 복잡한 작업을
상층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착착착 이제 일선 이제 공장 단위까지 생산 단위까지 내려져야지 전체가 하나의 일관된 이제 계획이 마련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거대하고 방대한 관료 집단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발제문의 2페이지에 보시면은 당시 이제 계획 경제를 필요한 관료 집단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 무슨 트로츠키 이제 배반당한 혁명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3년에 현재 소련 경제 전체의 86만 명 이상의 행정요원과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는 협동조합과 국제무역부서 등의 수치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런 수치를 다 포함하게 되면 500만에서 600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소련의 계획경제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상관 있는 인구 모두 합칠 경우에 1200만 명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이제 계산이 있더라고요. 이 트레치크에 따르면은. 그래서 이 1200만 명이 계획경제를 수립하고 집행하고 감독하고 하는데 필요한 직접적인 관련된 이론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관료 집단의 실체가 되는 건데, 이건 당시 소련 인구가 1억 7천만 명이었는데 인구의 12%나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대한 관료 집단이 계획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인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집단이 일단 형성이 되게 되면은 당시에 이제 생산력이 부족하고 물자가 부족한 선상에서 자신들의 어떤 이제 이익을 챙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거대한 집단이 형성이 되면은 결국은 이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결국은 관료주의 문제, 계획경제 하에서 스탈린 모델 하에서의 관료주의 문제가 생겨났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관료 집단이 주도하는 계획경제라고 했을 때 문제가 관료 집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과에 불과한 거고, 그 근본은 계획경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낮은 생산력 하에서 이런 전면적 계획경제를 실시하다 보면은 이러한 문제가 필연적으로 귀결되게 된다는 거죠. 거대한 관료 집단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관료 집단은 자기 이익을 나중에는 추구할 수밖에 없고, 이런 관료주의 문제가 생겨나고, 이런 관료주의 문제를 여러 동지들이라든가 이제 주변에서 이제 또 민주주의 문제와 연관시켜 해석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주의 문제의 뿌리도 결국은 경제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이 스탈린식 관료주의 계획 경제가 문제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계획 경제에서 찾는 게 아니라 관료주의 여기에 이제 집중하는 분들은 또 민주적 계획 경제 이런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해요. 요즘 대부분 계획 경제를 고수하는 분들이 제시하는 게 이제 이런 민주주의 계획 경제라고 하는 개념인데, 사실 이제 듣기에는 좋지만은 이게 이제 현실 적용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중들한테 뭔가 이제 선거라든가 나갈 때 이런 선거 강령을 구체화해야 되는데, 과연 민주적 계획 경제가 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 8페이지 보시면은 그렇습니다. 민주적 계획 경제라고 할 때 그 논의 범위는 마땅히 이제 국민 경제가 돼야 되겠죠. 뭐 이제 생산 자치라든가 공장 자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계획 경제는 그런 한 공장 내에서의 생산 자치라든가 민주적 경영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국민 경제, 한 국가 전체를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 단위를 놓고 자신의 이제 대안을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의 경우 제가 이제 옛날
글을 쓴 거기 때문에 이제 2004년 말 기준으로 해서 통계 수치를 인용했는데 당시 한국의 대기업이 4,957개예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수가 약 300만 개예요. 자, 이들의 전반적인 계획경제, 계획이라고 하면 말 자체 그대로 일관된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를 통과하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중국은 이보다 더 규모가 큽니다. 2006년 보니까 국유기업이 12만 개 정도 되고요. 사형기업은, 민영기업은 약 500만 개.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 수가 약 2,576만 개입니다. 이들을 전부 통합해내는 민주적 계획경제라고 하는 방식이 뭐냐. 예.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은 다 공상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는 끝이 아닙니다. 계획경제를 이제 하려고 하면은 민주적, 특히 민주적 앞에 붙이려고 하면은 뭐냐면은 이 전체 생산자의 상황이라든가 요구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전체 소비자의 요구도 전부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 민주적인 계획경제가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소비자의 날로 변화하는 기호까지 다 변화시키는 그런 민주적 계획경제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도대체 몇 개의 경영위원회라든가 자주관리위원회, 소비자보호위원회, 지역계획위원회, 전국계획위원회 등이 만들어져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다 하나의 협상과 민주적 토론을 거쳐서 하층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초 읍면 동단위로부터 시작해서 시, 그다음에 도 해서 전국에 완결된 계획이 하나가 딱 나올 때까지는 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인가. 협상이 막히면 또 이거 어떻게 뚫어야 되는가. 서로 양보하지 않겠다면은. 이런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볼 때 민주적 계획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 단계의 생산력 수준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현재 단계에서는 시장이라고 하는 요소를 이용하고, 그리고 시장은 옛날에 자유경제 시대의 그 무정부적 시장을 아닙니다. 지금 상당 정도 관리되는, 특히 이제 공기업이, 국유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일 때는 상당한 통제와 관리가 가능하고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에 이용할 수 있다. 생산력 발전에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상입니다.